고등학생 시절 저는 사춘기의 절정에서 어머니와 잦은 트러블을 겪고 있었습니다. 서먹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우리 모녀는 해외 휴양지로 긴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현지에 도착해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도착한 숙소는 마치 거대한 성과 같았습니다. 23만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리조트 내부를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할 정도였죠. 그곳에서 우리는 우연히 한국에서 온 다른 관광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금방 친해졌습니다. 어머니들은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셨고 젊은 층인 우리들은 따로 모여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풍경 속에서도 저는 알 수 없는 이질적인 기운을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안이 열려있던 저에게 그 광활한 리조트는 어딘가 너무나 고요하고 비어있는 듯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넓은 곳에서 제가 처음 발견한 연가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우리는 누군가의 방에 모여 가볍게 맥주를 마시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어두워진 밤, 촛불이 일렁이는 방 안은 묘하게 수련회 같은 오싹한 분위기를 자아냈죠.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무서운 이야기나 하나씩 해볼까? 저는 속으로 이 정도야 괜찮겠지 생각하며 흥미롭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제 차례가 오기 전 대학생이었던 돌순 누나가 입을 열려고 할 때였습니다. 큰 창문 밖에서 미동도 없이 서 있던 그 기괴한 영가가 갑자기 고개를 확 쳐들었습니다. 동상처럼 가만히 있던 그것이 반응하는 모습에 제 시선은 저절로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돌순 누나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지만 누나는 기억이 안 난다며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등 떠밀림에 누나는 마지못해 침을 꿀꺽 삼키고 다시 입을 뗐습니다. 나 사실 여기 온 거 귀신 때문에 온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밖에 있던 영가가 창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와 머리를 박기 시작했습니다. 쾅쾅거리는 굉음이 제 귀를 때렸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돌순 누나는 귀를 틀어막고 잘못했어요를 연발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장난치는 거냐며 당황해했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돌비 형이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가로 뚜벅뚜벅 걸어가 허공에 무언가 적는 신용을 하더니 커튼을 획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너 뭐야? 난데없는 질문에 당황했지만 그의 눈빛은 제가 영가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너 저거 밖에서부터 돌순이한테 붙어있던 거 다 보고 있었잖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그에게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돌비 형은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우리는 겁에 질린 사람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이제 방 안에는 저와 돌비 형 그리고 떨고 있는 돌순 누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돌순 누나는 작년부터 그 기괴한 존재에게 시달리며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한국의 어떤 무당도 해결하지 못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나라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제가 본 그 존재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보던 영가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기괴했습니다. 수십 개의 얼굴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팔은 10개가 넘는 크리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몸은 뚱뚱한데 팔다리는 기형적으로 말랐고 공중에 둥둥 떠서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에 내가 끼어들어도 되는 걸까? 두려움이 앞섰지만 고통받는 누나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돌비 형을 도와 누나에게서 그 괴물을 떼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돌비 형은 경고했습니다.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은 절대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천장에서 누군가 수십 명이 뛰어다니는 듯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발소리가 아닌 무겁고 둔탁한 무언가가 방을 에워싸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성처럼 거대한 리조트 안에서 며칠을 보내며 나는 자연스럽게 다른 한국인 관광객들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 리조트는 규모가 23만 평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내부에서도 카트를 타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타지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금세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고 사진을 찍어주며 여행의 즐거움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리 중에는 대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활발한 성격의 돌순이라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돌순 누나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의 등 뒤에 달라붙은 기분 나쁜 그림자를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검은 옷을 즐겨 입으며 압도적인 아우라를 풍기는 돌비라는 형이 눈에 띄었습니다. 돌비 형은 마치 저승사자 같은 차가운 기운을 내뿜어 쉽게 다가가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낮 동안의 관광이 끝나고 밤이 깊어지자 젊은 사람들끼리 한 방에 모여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방 안은 촛불과 은은한 조명만이 빛나고 있어 마치 수련의 방 같은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누군가 가벼운 마음으로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하자며 제안을 던졌습니다. 나 역시 오컬트 매니아를 자처하며 사람들의 썰을 경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며 이야기를 하던 중 드디어 돌순 누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방에 설치된 커다란 통창 밖에서 요상하게 생긴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창밖에는 동상처럼 가만히 서서 우리를 지켜보는 기괴한 영가가 있었습니다. 돌순 누나가 입을 때는 찰나 창밖의 영가가 움찔하며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누나는 아주 미세하게 몸을 떨며 무언가 아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는 기억이 잘 안 난다며 어색한 연기로 상황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고조된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독촉했습니다. 돌순 누나는 침을 꿀꺽 삼키더니 마침내 무거운 진실을 꺼내 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자신에게 붙은 귀신을 떼어내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창밖의 영가가 미친 듯이 달려와 창문을 머리로 들이받기 시작했습니다. 쾅쾅거리는 굉음이 내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돌순 누나는 귀를 막고 울먹이며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방 안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누나의 발작에 장난치는 거냐며 당황해했습니다. 그때 묵묵히 지켜보던 돌비 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더니 무언가 깨달은 듯 창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돌비 형은 허공에 손을 휘저어 무언가를 쳐내더니 커튼을 단번에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너는 정체가 뭐냐고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나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돌비 형은 내가 처음부터 돌순 누나에게 붙은 영가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어야겠다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돌비 형의 기운은 일반인과는 확연히 달랐고 그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조금 안정을 찾은 돌순 누나는 작년부터 이상한 존재에게 시달려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의 용화단은 당직과 종교시설을 다녀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할아버지의 조언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나라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돌비 형은 이곳이 그 영가에게는 홈그라운드와 같아 상황이 훨씬 복잡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누나에게 붙은 존재는 내가 한국에서 보던 영가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팔이 10개 이상이었고 몸은 비대하면서도 사지는 말라 비틀어진 크리처 같았습니다. 나는 이 기이한 사건에 휘말리는 것이 두려웠지만 울고 있는 누나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리조트 천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뛰는 듯한 둔탁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을 울리는 무겁고 기괴한 발소리는 점점 더 커지며 우리를 압박해왔습니다. 천장을 울리던 그 기괴한 발소리는 마치 누군가 우리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애써 공포를 무시하며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아 차가운 맥주 캔을 땄습니다. 누군가 먼저 입을 떼며 한국에서 겪었던 기묘한 일들을 하나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돌비 형은 아무 말 없이 구석에 앉아 우리가 떠드는 소리를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제가 이곳 리조트의 괴담으로 옮겨가자 실내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돌순 누나가 갑자기 목을 매만지며 숨이 막힌다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의 뒤편 베란다 창문에 거꾸로 매달린 검은 형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관절이 꺾인 채 창문을 손톱으로 긁어댔습니다. 비명을 지르려던 순간 돌순 누나의 몸이 뒤로 크게 젖혀지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울음소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구석으로 도망쳤지만 저는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구석에 있던 돌비 형이 차가운 목소리로 모두에게 뒤로 물러나라고 외쳤습니다. 형은 주머니에서 낡은 염주를 꺼내어 오른손에 감더니 돌순 누나에게 다가갔습니다. 돌순 누나의 몸 위로 겹쳐진 검은 그림자가 돌비 형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했습니다. 돌비 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알 수 없는 주문을 아주 낮은 저음으로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방 안의 가구들이 들썩이며 유리컵들이 비명을 지르듯 산산조각 났습니다. 돌순 누나는 괴로워하며 몸을 뒤틀었고 그녀의 피부 위로 검은 혈관이 툭툭 붉어져 나왔습니다.
돌비 형이 염주를 쥔 손으로 누나의 이마를 강하게 짚으며 짧고 굵은 기압을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누나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며 공중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순 누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방 안에는 지독한 유황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돌비 형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고는 창밖을 노려보았습니다. 형의 눈빛은 평소에 장난기 가득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서늘한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형에게 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형은 말없이 자신의 셔츠 단추를 하나 풀어 가슴팍에 새겨진 기묘한 문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신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형은 자신이 대대로 영적인 업을 이어받은 가문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타난 영가는 일반적인 귀신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돌순 누나가 깨어났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초점이 흐릿한 채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리키며 그가 오고 있어라고 나지기 일조렸습니다. 다시 한번 천장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고 이번에는 방 전체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돌비 형은 서둘러 가방에서 팥과 소금을 꺼내어 현관과 창문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인 채 형이 만든 결계 안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버텼습니다. 밖에서는 수많은 사람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돌비 형은 이것이 단순한 악령의 장난이 아니라 거대한 의식의 시작임을 직감했습니다. 형은 저에게 어머니의 안부를 확인하라며 강하게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계신 옆방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마치 용접된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검은 액체는 비릿한 피 냄새를 풍기며 제 발등을 적셨습니다. 그 순간 닫힌 문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닌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웃음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이내 리조트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굉음으로 변했습니다. 돌비 형이 제 뒷덜미를 낚아채며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수십 명의 그림자 군단이었습니다. 돌비 형은 염주를 고쳐주며 저에게 절대로 자신의 등 뒤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보이는 리조트의 풍경은 이미 우리가 알던 아름다운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자들이 일제히 우리를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고 형의 문신이 폭발적인 빛을 내뿜었습니다. 돌비 형의 팔에서 뿜어져 나온 빛은 어둠을 찢어발기며 몰려드는 그림자들을 일시적으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돌순 누나의 등 뒤에 매달린 그 기괴한 존재는 여전히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고 길게 늘어진 팔다리가 마치 거미처럼 그녀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돌비 형은 품 안에서 작은 염주를 꺼내어 누나의 목을 향해 던졌습니다. 염주가 누나의 몸에 닿는 순간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비명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누나의 입에서는 검은 액체가 흘러나왔고 바닥은 순식간에 악취로 진동했습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돌비 형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을 절대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형의 말에 따르면 돌순 누나에게 붙은 것은 이 땅에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굶주린 자였습니다. 그 괴물은 누나의 생명력을 빨아먹으며 점차 현실 세계로 몸을 완전히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돌비 형은 누나를 구하려면 나처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고등학생일 뿐인데 왜 이런 위험한 일에 휘말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돌비 형은 이 리조트 전체가 거대한 재단처럼 설계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리조트의 지하 깊은 곳에는 이름조차 잊힌 고대의 신이 잠들어 있다고 형은 덧붙였습니다. 누나에게 붙은 영가는 그 고대 신의 부활을 알리는 전령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은 내가 눈을 뜨게 된다면 그 존재들의 경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내 영안을 강제로 개방하겠다는 형의 제안은 나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게 느껴졌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바닥에서 신음하는 돌순 누나의 모습이 내 발목을 잡았습니다. 돌비 형은 자신의 등에 새겨진 거대한 신장 무늬를 보여주며 각오를 다지라고 말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웃음소리가 우리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습니다. 돌비 형은 지금 당장 리조트의 결계를 보강하지 않으면 오늘 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은 나에게 리조트의 동서남북 4곳에 특별한 부적을 붙이고 오라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혼자서 이 어두운 리조트를 돌아다녀야 한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돌순 누나의 등 뒤에 있던 괴물은 이제 벽을 타고 천장으로 기어 올라가 우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돌비 형은 누나의 곁을 지키며 퇴마 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차가운 복도로 한 발짝을 내디뎠습니다. 리조트에 화려했던 장식들은 이제 죽음의 문턱처럼 기괴하게만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그 안에서 누가 튀어나올까 봐 숨을 죽였습니다. 첫 번째 부적을 붙여야 할 동쪽 정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십 명의 투숙객이 몽유병 환자처럼 정원 중앙에 분수대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초점이 없었고 입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고대 언어를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들키지 않기 위해 나무 뒤로 몸을 숨기며 부적을 붙일 기둥으로 다가갔습니다. 부적을 기둥에 붙이는 순간 땅바닥에서 진동이 느껴지며 분수대에 물이 솟구쳤습니다. 솟구친 물은 맑은 물이 아니라 피처럼 검고 끈적이는 액체였습니다. 정원을 돌던 사람들이 일제히 멈춰서서 내가 숨어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반대편 건물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발소리가 나를 바짝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돌비 형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뇌리에 울렸습니다. 형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영적인 힘을 믿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나를 덮치려던 사람들의 손길이 닿기 직전 복도의 모든 유리창이 일제히 박살났습니다.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오르며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나를 붙잡으려던 사람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피하기 위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동쪽만이 감돌던 복도 위쪽에서 무거운 무언가가 쿵쾅거리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발걸음이라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규칙적이지 않은 기괴한 울림이었습니다. 돌비 형은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 사이를 뚫고 돌순 누나에게 달려갔습니다. 돌순 누나는 이미 정신을 잃은 듯 고개를 떨군 채 기이한 소리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누나의 목 뒤로는 아까 보았던 검은 크리처의 형상이 더욱 짙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돌비 형이 가방에서 붉은 실과 낡은 부적을 꺼내 누나의 주변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돌순 누나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틀기 시작하자 주변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누나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그녀의 것이 아닌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겹친 듯한 소리였습니다. 천장의 발소리는 이제 우리 바로 머리 위에서 멈추어 묵직한 압박감을 뿜어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벽에 걸린 장식용 거울을 건드려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깨진 거울 파편 속에는 복도에 없는 수많은 얼굴들이 우리를 비웃으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돌비 형은 저에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누나의 손을 꼭 잡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제가 누나의 차가운 손을 잡는 순간 제 머릿속으로 기괴한 이미지들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불길 속에서 타 죽어가는 끔찍한 환영이었습니다. 그 불길의 중심에는 수십 개의 얼굴을 가진 거대한 괴물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고대 악신이자 모든 불행의 근원인 디오스였습니다. 환영에서 깨어난 저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아 구토를 내뱉었습니다. 돌순 누나의 몸을 빌린 악신은 이제 기괴하게 웃으며 우리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너희 같은 미물들이 감히 나를 가두려 하느냐는 조롱 섞인 음성이 뇌리를 울렸습니다. 돌비 형은 당황하지 않고 품속에서 오래된 나무 십자가와 동양의 부적을 동시에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주문을 외우며 누나의 이마에 강하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천장에서 거대한 촌 형상의 그림자가 내려와 돌비 형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그 그림자 손을 향해 무작정 내던졌습니다. 소화기는 그림자를 통과해 반대편 벽에 부딪혔고 하얀 분말이 온 복도를 뒤덮었습니다. 그 하얀 가루 덕분에 보이지 않던 거대한 존재의 형체가 일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복도를 꽉 채울 정도로 거대했고 수많은 다리로 벽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돌비 형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방에서 은색병에 든 액체를 바닥에 뿌렸습니다. 액체가 닿은 자리에 푸른 불꽃이 일며 괴물의 다리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리조트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거대한 비명소리가 귀를 찢는 듯 울려 퍼졌습니다. 악신은 분노한 듯 돌순 누나의 얼굴을 기괴하게 일그러뜨리며 우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짙은 향 냄새와 함께 방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지 의상을 입은 노령의 여성이 복잡한 문양이 새겨진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샤먼인 바바일란이었으며 우리의 지원군이었습니다. 바바일란이 짧고 강력한 주문을 외치자 복도를 가득 채웠던 어둠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돌비 형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바일란에게 감사하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바바일란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고 그녀는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이 악신이 이제 막 깨어났을 뿐이며 진정한 재앙은 이제 시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순간 리조트 밖에서 수천 마리의 새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창문에 몸을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수만 마리 새들의 비명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돌비 형은 굳은 표정으로 커튼을 젖히고 밖을 응시했습니다. 리조트의 넓은 정원에는 전에는 보이지 않던 수백 명의 영가들이 좀비처럼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 영가들 사이로 산처럼 거대한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수십 개의 얼굴이 몸 전체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기괴한 괴물이었습니다. 괴물의 수십 개에 달하는 팔들이 주변의 영가들을 무차별적으로 낚아채기 시작했습니다. 영가들의 머리가 괴물의 이빨에 으깨지는 끔찍한 소리가 고막을 찔렀습니다. 영가들을 잡아먹을수록 괴물의 몸집은 점점 더 거대하고 흉측하게 불어났습니다. 이때 누군가 급하게 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어제 우리를 안내했던 현지 가이드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아주 작고 왜소한 체구의 노파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의 한쪽 눈동자는 온통 하얀 백태가 낀 채 기이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가이드는 그녀가 이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샤먼인 바바일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바바일란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가리키며 현지어로 무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이드는 그녀가 저의 뒤를 보며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라고 말했다며 통역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괴물을 보더니 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노파의 입에서 디오스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잊혀졌던 고대의 악신이자 영혼을 집어삼키는 식신이었습니다. 돌순 누나는 이미 자아를 잃은 채 검은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돌비 형은 바바일란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바바일란은 강제로 귀문을 열어 악신과 직접 대면하는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단체로 악신에게 홀려야 한다는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는 돌순 누나를 중앙에 두고 동그랗게 둘러앉아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바바일란의 주술이 시작되자마자 머릿속이 핑 도는 강렬한 어지러움이 닥쳐왔습니다. 공기 중에는 생선이 썩는 듯한 지독하고 역한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리조트는 온데간데없고 온통 잿빛 안개로 뒤덮인 황무지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아까보다 수십 배는 더 거대해진 디오스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원혼이 지르는 비명이 뇌 속으로 직접 파고들어 자살 충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돌비 형이 제 뺨을 세게 내리치며 정신을 차리라고 호통쳤습니다. 바바일란은 자신과 돌비 형이 재령을 할 테니 제가 악신의 힘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포를 이겨낸 저는 악신을 향해 저벅저벅 걸어가 죽어버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악신이 내뿜는 검은 기운이 제 몸을 덮쳤고 저는 검은 액체를 토해냈습니다. 주위를 보니 돌비 형과 바바일란 역시 검은 피를 흘리며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은은한 연꽃 향기가 풍겨오며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허공에서 수많은 영가들이 나타나 악신 디오스의 몸에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제 뒤를 지키던 수백 명의 수호령들이었다고 돌비 형이 외쳤습니다. 악신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수십 개 팔을 휘둘러 영가들을 쳐냈습니다. 영가들의 희생으로 악신의 거대했던 몸집은 눈에 띄게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바일란은 지금이 기회라며 고대의 봉인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봉인이 완성되려는 순간 악신의 중심부에 있던 가장 거대한 얼굴이 저를 향해 기괴하게 웃으며 입을 벌렸습니다. 악신의 거대한 아가리가 제 영혼을 통째로 삼키려는 듯 눈앞에서 일렁였습니다. 그 순간 돌비 형이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아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형은 품 안에서 붉은 글씨가 적힌 수십 장의 부적을 허공에 뿌렸습니다. 부적들은 마치 살아있는 나비처럼 악신의 얼굴 주위를 에워싸며 타올랐습니다. 돌비 형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지금부터 네가 미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바일란 샤먼은 리조트 발코니에서 기괴한 주문을 외우며 북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북소리가 한번 울릴 때마다 주변 숲속에서 수백 명의 원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돌비 형은 제 손바닥을 작은 칼로 그어 처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뜨거운 피가 바닥의 문양에 닿자마자 방 전체가 진동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제 피 냄새를 맡은 악신 디오스가 비명을 지르며 제 쪽으로 수십 개의 팔을 뻗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돌비 형은 저를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바바일란이 부른 영가들이 방패가 되어 악신의 공격을 막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영가들이 악신의 몸에 달라붙어 뜯어내기 시작하자 끔찍한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디오스는 자신의 먹잇감이었던 하급 영가들의 반란에 분노하며 몸집을 불렸습니다. 돌비 형은 거대한 노쇠종을 꺼내 미친 듯이 흔들며 결계를 좁혔습니다.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악신의 형체가 조금씩 투명해지며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악신은 돌순 누나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저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려달라는 누나의 비명 섞인 목소리에 저는 나도 모르게 결계 밖으로 발을 뗐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악신의 검은 연기가 제 발목을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돌비 형이 욕설을 내뱉으며 저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형은 자신의 팔뚝을 깨물어 피를 낸 뒤 악신의 연기에 흩뿌렸습니다. 영험한 기운이 담긴 피가 닿자 악신은 고통스러운 괴성을 지르며 물러났습니다. 돌비 형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를 다시 원 안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한 번만 더 정신 못 차리면 너부터 죽을 줄 알라는 형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바바일란이 수백 명의 영가를 하나로 뭉쳐 거대한 창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샤먼은 창을 악신의 심장부를 향해 던졌고 공기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일격을 당한 악신이 폭주하며 리조트 건물의 모든 유리창이 한꺼번에 깨져나갔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유리 파편들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악신은 이제 형체가 없는 거대한 검은 구멍처럼 변해 우리를 빨아들이려 했습니다. 돌비 형은 마지막 수단으로 자신의 영안을 완전히 개방하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형의 등 뒤에서 거대한 신장의 환영이 나타나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신장의 칼날이 허공을 가르자 악신의 검은 팔들이 추풍 낙엽처럼 잘려나갔습니다. 작전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제 주변의 기운이 급격히 소진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돌비 형은 지금이 기회라며 준비한 항아리를 악신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항아리 입구에서 강력한 흡인력이 발생하며 악신의 자네들을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악신은 마지막 발악으로 리조트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벽이 무너지고 천장이 내려앉는 아비규환 속에서도 돌비 형은 주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버텨라고 형은 이를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항아리의 마지막 조각이 담기려는 순간 봉인된 줄 알았던 악신의 눈 하나가 항아리 틈새로 저를 빤히 응시했습니다. 봉인 항아리의 틈새로 비집고 나오던 악신의 붉은 눈동자가 저희 시선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바바일라는 즉시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치며 항아리 위에 붉은 피로 적힌 부적을 덮었습니다. 항아리 속에서 수백 명의 비명소리가 뒤섞인 듯한 기괴한 굉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돌비 형은 온 힘을 다해 항아리를 누르며 저에게 절대 눈을 감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제 주변을 감싸고 있던 수많은 영가들이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 악신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마침내 지독한 악취와 비명소리가 멈추고 항아리는 차갑게 식으며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돌순 누나의 몸에서는 더 이상 그 기괴한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긴장이 풀리자마자 입에서 검은 액체를 토해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바바일라는 저를 바라보며 이제 당신의 영안을 닫는 처방을 마쳤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의 운명이 너무나 많은 혼백이 탐내는 그릇이기에 평범하게 살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리조트의 풍경은 어제의 지옥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정신을 차린 돌순 누나는 이전보다 훨씬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저희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돌비 형은 무심한 척하면서도 누나의 안색을 살피며 한국에 가서도 몸조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공항으로 떠나는 버스 안에서 저는 더 이상 창밖에 기괴한 존재들이 보이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와의 갈등도 그 무시무시한 경험 앞에서는 아주 사소한 일처럼 느껴져 자연스레 화해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돌아가 입시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가끔 밤거리를 걸을 때면 습관적으로 어두운 구석을 살폈지만 그곳에는 그저 어둠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저는 어느덧 성인이 되었고 그날의 기억은 흐릿한 꿈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억에 젖어 예전 SNS 계정을 뒤적거리다 돌순 누나의 프로필을 발견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들어간 누나의 페이지에는 검은 리본이 달린 영정사진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게시물 아래 달린 댓글들을 통해 누나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바바일란이 했던 혼백을 너무 많이 빨려 불안정하다는 말이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그토록 밝게 웃으며 새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던 누나의 미소가 떠올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악신의 잔재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던 것일지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그날 이 운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혹하고도 정해진 길을 걷는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어느 노승을 만나 저의 사주에 불가와 깊은 인연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노승은 제가 예전에 맡았던 연꽃 향기를 풍기며 저에게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했습니다. 돌비형의 소식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그가 어딘가에서 또 다른 악을 맡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누나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올렸던 사진은 그 리조트에서 찍었던 푸른 바다의 풍경이었습니다. 저에게 영안을 빌려주었던 그 수백 명의 영가들도 이제는 편히 쉬고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귀신은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는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질서가 존재함을 저는 압니다. 돌순 누나의 죽음은 슬프지만 그녀가 마지막 순간만큼은 그 끔찍한 공포에서 자유로웠기를 바랍니다. 악신 디오스는 봉인되었지만 그 땅에는 여전히 수많은 고대의 비밀이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말처럼 평범한 인간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공포를 뒤로하고 현재 주어진 저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강한 연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올 때면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곤 합니다. 누나를 잃은 슬픔은 가슴 한구석에 남아 저를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이한 인연으로 묶였던 돌벤저스의 짧았던 활약은 이제 전설 같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각자의 사명을 안고 태어나며 저의 사명은 그날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었음을 믿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